자, 왔어요. 비타민쌤이 왔어요. 즐겁고 유익한 통사의 시간이 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니까 좀 덜 민망하네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문화의 다양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을 구분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문화 절대주의와 상대주의가 있고 이 절대주의는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로 구분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했었죠. 오늘은 문화 상대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할 거고요. 이어서 문화를 성찰하는 기준, 보편 윤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문화 상대주의의 개념만 다시 짚어볼게요. 자, 문화 상대주의란 문화의 우열이 없다라고 보는 관점이었죠. 그래서 각 문화는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일 뿐 우리는 그 다양성을 존중해 줘야 한다라는 게 문화 상대주의였어요. 따라서 문화 상대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각 사회의 환경과 역사적 맥락 속에서 그 사회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우리가 이 교과서상에서 문화 상대주의를 문화를 바라보는 바람직한 태도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화 상대주의가 왜 바람직한지,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그걸 두 가지로 정리해서 볼게요. 자, 문화 상대주의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로 각 사회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관습이나 규범을 편견 없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즉, 저 문화 이상해. 쟤네 왜 저래?가 아니라 저 사회에서는 저럴 수 있겠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다른 문화에 대해서는 관용적인 자세, 즉 다른 문화를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자세를 갖게 되고요. 자, 반대로 자기 문화에 대해서는 겸손한 태도를 갖게 됩니다. 자, 이제 색안경 없이 다른 나라의 문화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 문화들이 가진 것들 중에 굉장히 좋고 우리가 따라가고 싶은 어떤 문화 요소들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우리 문화의 틀에서 벗어나서 다른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도 또 우리 문화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문화에 대해 조금 더 겸손한 태도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게 이 문화 상대주의의 두 번째 필요성입니다. 이게 관련돼서 선생님이 한번 경험을 이야기해 볼게요. 대학교 때 선생님 일본인 친구들이랑 교류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을 밖에서 따로 만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 당시에 좀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는 선배들이 후배에게 밥을 사주는 게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문화잖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일본에서 이 대학으로 온 후배가 있었는데 같이 밥을 먹고 정말 깔끔하게 더치페이를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게 살짝 문화 충격이었거든요. 뭔가 되게 정이 없어 보인다. 그래도 그 타지에서 같은 나라 사람 만났는데 좀 이렇게 선배가 사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깔끔한 것 같아요. 그냥 자기 돈 내고 먹으니까 서로 부담스럽지 않게 연락하고 그냥 연락할 때마다 만나서 밥 먹고 자기 돈 내고 하니까 오히려 관계가 더 잘 지속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한국에서 막 사주는 문화를 보고 처음엔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대요. 왜 자기가 먹었는데 다른 사람이 돈을 내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렇게 하면서 뭔가 서로 정도 쌓이고 추억도 많이 쌓일 수도 있겠다. 되게 그 관계가 두터워 보인다. 그런 부러운 점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화 상대주의를 갖고 다른 문화를 잘 관찰하다 보면 그 사회의 문화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우리 문화에 대해서도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렇다고 문화 상대주의가 무조건 좋을까? 그건 아닙니다. 자, 문화 상대주의도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요. 한계점 같이 보도록 할게요. 모든 문화를 이 문화 상대주의 관점에서 인정할 경우에 극단적인 문화 상대주의에 빠질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여러 문화를 우리가 그 문화, 그 사회 관점에서 이해하는 게 문화 상대주의라고 했는데 진짜 모든 문화를 그 문화 상대주의 관점에서 이해하다 보면 극단적인 문화까지도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가 뭔지 한번 개념을 보고 다시 이 한계점을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번에 빈칸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란 인류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화 현상까지도 인정하는 관점입니다.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화 현상에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 제일 많이 교과서에 나오는 게 식인풍습이에요. 어떤 민족이 우리는 배고플 때 사람을 먹어. 아니면 우리는 종교의식을 할 때 사람을 바쳐. 이런 식인, 사람을 먹는 풍습 또는 사람을 제물로 올리는 풍습. 자, 이건 어느 나라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화 현상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거예요. 또 하나, 살인이나 폭력, 사람을 죽이는 거. 뭐 예를 들어서 한 5년 정도 전이죠.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을 해서 자기는 마약을 이 나라에서 없애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마약하는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체포하고 도망가면 총으로 쏴서 죽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실제로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게 그냥 막 살인을 하는 거 또는 무자비한 폭력을 쓰는 거. 자, 이건 우리가 약간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긴 어렵죠. 근데 문화 상대주의를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문화 현상까지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에 빠지게 되면요, 대부분의 사회가 중시하는 보편적 가치를 위협하는 행위도 잘못되었다고 말하기가 어렵게 되죠. 우리나라의 풍습인데? 우리나라 옛날부터 이렇게 했어. 아, 그래? 그렇구나. 라고 된다는 거예요. 살인을 저질렀으면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문화 원래 그런데? 우리 사회는 원래 이렇게 처벌했어.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잘못됐다고 말하기가 어렵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의 문제점인 거고 바로 문화 상대주의가 가진 한계가 되는 거죠. 인간이 중시하는 보편적 가치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인간의 뭐 존엄성이라든지 생명 또는 자유와 평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협하는 문화 현상까지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가?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 문화 상대주의 태도가 바람직하긴 하지만 우리가 그 경계를 잘 설정해야 된다라는 과제를 떠안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소단원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문화를 성찰하는 기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자, 성찰은 뒤돌아본다라는 거예요. 우리 문화를 한번 반성하고 뒤돌아보는 걸 성찰이라고 얘기해요. 그 기준이 무엇이 되면 좋을까? 라고 할 때 핵심 개념은 보편윤리입니다. 빈칸에 넣어볼게요. 보편윤리. 말 그대로 해석해보자면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사회, 대부분의 인간들이 인정하는 도덕적인 특성을 보편윤리라고 얘기하겠죠. 자, 의미를 좀 풀어서 볼게요. 모든 인간과 사회에 적용되는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도덕 원리입니다. 어느 사회에 가든 또는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하든 받아들여질 수 있는 도덕 규범 같은 걸 우리가 보편윤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대표적인 보편윤리에 이런 것들이 있대요. 무고한 사람을 죽이지 마라. 길 가다가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잘못도 안 한 사람을 찔러 죽여. 우리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함께 분노하죠. 그건 이 무고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게 하나의 보편윤리로 우리 사회에 적용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물건을 훔치거나 속이지 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라. 도움을 받으면 감사를 표해라.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지 마라. 약속을 지켜라.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보편 윤리의 사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우리가 그 문화 상대주의 할 때 인간이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가치에 주로 해당이 되죠. 자유, 생명, 인간의 존엄성 등등을 문장으로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보편윤리가 그러면 문화를 성찰할 때 왜 필요한지 함께 볼게요. 첫 번째로 기본적 인권의 내용을 존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보편윤리는 바로 이 기본적 인권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도덕규범은 이 기본적 인권의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보편윤리를 기준으로 문화를 성찰하게 되면 그 문화가 이 인권을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 기본적 인권을 지키고 있는 방향으로 문화를 살펴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인권의 내용을 존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까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문화 상대주의 태도를 가지고 문화를 보는 게 맞는데 그렇게 보다가 보편윤리에 어긋나는 문화를 봤어? 그러면 걔까지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됐죠? 자, 두 번째로 기존 문화를 성찰을 할 때 이 보편윤리를 적용하게 되면 바람직한 문화와 그렇지 않은 문화를 구분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가진 문화 중에 이 문화는 괜찮네, 바람직하네. 이 문화는 그 보편윤리에 비추어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네 라고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들은 수정하고 바뀌게 될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새로운 문화가 또 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새로운 문화가 등장하게 되면서 우리 문화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편윤리가 이런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문화를 성찰해 보겠습니다. 보편윤리를 가지고 이 문화를 성찰해 볼 건데 우리 문화를 성찰해 볼 거고요. 다른 문화를 성찰해 볼 거예요. 자, 우리 문화를 성찰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우리 문화를 성찰하게 되면 보편윤리에 어긋나는 문화는 고쳐나갈 수 있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좀 보편윤리에 어긋나는 문화 중에 몇 가지 예시를 볼게요. 연고주의. 연고주의란 능력보다 혈연과 학연을 중시하는 어떤 그런 문화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같은 지역 또는 같은 피, 가족, 친척 등을 더 우선시하는 거죠. 개개인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되면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게 되니까 사회가 발전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문화도 조금씩 우리가 고쳐 나가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 목적의 가정폭력. 자기 자식을 교육하겠다라는 어떤 목적으로 굉장히 심하게 폭력을 가하는 경우들이 있죠. 진짜로 막 발길질을 한다든지 이런 좀 끔찍한 그런 가정폭력 같은 거. 이거는 아주 보편윤리에 어긋나는 문화죠. 이런 거 우리가 고쳐나가야 합니다. 뭐 예를 또 하나 들자면 선생님은 학생 때 선생님들한테 되게 맞았었거든요. 그래서 애들 다 본 앞에서 진짜 싸대기를 빵 하고 맞아가지고 빵 날아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아직 내가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것 같진 않은데 근데 그런 문화도 되게 잘못된 문화죠. 선생님이 학생을 교육 목적이라고 그냥 이렇게 되게 폭력을 일삼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전에 되게 많았지만 요즘에 많이 완화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편윤리에 비추어 봤을 때 잘못됐으니까 고쳐지고 있는 거죠. 자, 반면에 바람직하지 않은 문화가 아니라 바람직한 문화도 있잖아요. 그런 바람직한 문화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게 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노인 공경 문화, 또 상부상조 서로 도와주는 문화 같은 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되게 좋은 문화죠. 선생님 좀 자랑 한 가지만 하자면 이런 노인 공경 문화 관련돼서 약간 죽을 것 같이 힘들거나 아플 때를 제외하고 선생님은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그 노약자석을 항상 비워두거든요. 자리가 비어있어도 거기 안 앉거든요. 그런 거는 내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 자랐고 또 배웠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그런 부분은 참 우리나라의 좋은 문화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른 문화를 이제 성찰해 볼게요. 다른 문화를 이제 보편윤리에 비추어서 성찰을 하게 되면 보편윤리에 어긋나는 문화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돼요. 문화상대주의를 가지고 여러 문화를 잘 살펴보다가 이 문화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문화가 있어 라고 하는 게 보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국의 전종 문화 같은 거. 전종 문화라는 건 그 예전에 중국에서는 발이 작은 여성을 되게 미인으로 생각을 했었나 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신발을 작은 거를 신겨요. 발이 커져도 계속 작은 신발을 신겨요. 그러니까 발은 점점 커지는데 신발을 계속 작은 걸 신기니까 나중에 이제 발이 이렇게 막 완전히 휘게 되는 그런 좀 문제가 나타났어요. 이건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신체 자유를 침해하는 굉장히 안 좋은 악습이죠. 그래서 그런 문화까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다. 잘못된 문화이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해됐죠? 자, 오늘의 과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 오늘의 과제는요. 문화 상대주의의 한계점을 서술하시면 됩니다. 다시 오늘의 과제는요. 문화 상대주의의 한계점을 서술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됐죠? 자,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자, 두둔 충격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충격 소식. 자,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6단원 1, 2 중단원이 포함됩니다. 자, 다시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6단원 1, 2 중단원이 포함이 되고요. 7단원 우리가 배운 모든 내용이 포함될 거예요. 자세한 시험 범위는 나중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격적이죠? 대신 여러분의 공부에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선생님 조건, 공약 하나를 걸도록 할게요. 선생님 딱 요거 끝나고 요거 이제 PPT 끄고 나서 지금 찍고 있는 이 영상 맨 뒤에 헤이마마를 출 건데 여러분의 영상 속에서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편집하고 올릴 거거든요. 기말고사 통합사회 평균이 전교생 평균이 65점? 너무 낮나? 너무 낮아. 68점으로 할게요. 68점이 넘으면 이 미방되는 부분을 선생님이 다시 나중에 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춤을 보고 싶다면 열공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그 질문 있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오늘도 카톡 자기 시간에 맞춰서 질문하시면 질문 점수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 학교에 오면 이제 다음 중단원 다문화사회 파트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시 또 즐겁게 얼굴 보면서 수업합시다. 안녕.